저는 한 1시간만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질문을 워낙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크게, 동현 선생님이 3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지선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지선 이후에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 그 다음에 3번째는 사실 조금 이제 서울의 보수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주셨는데, 3번째 서울의 보수화 문제는 제가 보기에 나중에 질문 주시면 답 드리는데 대세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사태가 훨씬 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방선거 결과를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3컷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오세훈 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 네. 없습니다. 없으셨습니다. 한 분. 예. 예. 그러니까 저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오세훈 씨가 당선된 게 이번 선거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 그래도 소수시네요. 예. 애가 먹통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낙선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낙선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 네, 많으십니다. 그러면은 유이동 씨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분. 네. 예. 애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얘로. 오늘따라 왜 그러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는 다시 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결과가 나온 거는 요번 선거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말로 풀어서 보면 첫 번째가 12.3 내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유권자 지지 지형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제3당이 조국혁신당에서 진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3번째로 원내 제3 조국당인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위기에 봉착했다라고 제가 썼는데, 이거는 되게 뭐라 그러죠? 조심해서 쓴 거고요. 그냥 힘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그리고 이제 4번째가 이것의 결과고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정당 재편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당내에서 파벌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분당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은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라고 하는 건데, 이 1, 2, 3, 4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의 결과로 앞에 이 3사람의 당선과 낙선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내란 이후 유권자 지형이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보여드리면, 일단 역대 지방선거, 제가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몇 개 중에 하나가 그래도 투표율이 61%였다. 이건 천만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투표율이 낮았을 때가 2002년이었어요. 이때가 50%가 안 됐습니다. 48.9%였는데, 혹시 2002년 지방선거 기억나세요?
그때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5월 31일 날 월드컵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일 월드컵이. 근데 투표가 6월 13일이었어요. 예. 그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시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4월 27일 날 선출을 합니다. 노무현 후보가 이때가 4월 27일 날 선출이 돼요. 그런데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후단협 계열에서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한 거는 지방선거 패배하고 난 다음인데 사실 새천년민주당이 그 당시 기억나십니까? 원래 의원들 다수가 줄 섰던 사람이 따로 있었죠. 누구? 맞습니다. 피닉재 옹께서 당시 의원들 다수가 그 이인재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 노무현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 4월 27일 날 대선 후보 선출 결과를 보고 다들 패닉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여러분 그 의원들이 지방선거에서 패닉 상태가 되면 선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를 아시죠? 의원들이 정신 못 차리면 지방선거는 망하는 겁니다. 왜? 그게 다 이 조직이 지방선거는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패닉 상태였어요. 그래서 월드컵 문제하고 이게 이제 겹쳐지면서 당시가 가장 낮았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올라갔는데 2018년에 60% 정점을 찍고 2022년에 10%가 빠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50% 밑으로 떨어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게요, 그냥 제가 민주주의에서 투표율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던 선거가 있습니다. 그 선거가 혹시 언제였을까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46%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자, 머리로 회로를 차. 아니에요. 그 독재 체제 때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지난번에 때 했던 거요? 맞습니다. 2008년입니다. 2007년 12월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했고요.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임기를 시작을 하고 그해 4월에 선거를 했습니다. 그때 투표율이 46%였어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계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은 아주 폭망했겠죠, 그죠? 그때 당시 이명박 정부의 정당 이름, 집권당 이름이 혹시 그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갖고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 아니요,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예. 그때 한나라당이 자력으로 과반을 넘습니다. 과반을 넘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게 그때부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2008년 봄에 여러분 총선 끝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광우병. 그리고 왜 그 광우병에 그 시위 막 났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아침 이슬을 부르면서 울었다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짜 뒷산에 올라와서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을 겁니다. 왜?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직전에 2007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겼죠. 2008년 봄에 총선에서 자기가 자력으로 150점 넘었죠. 그런데 저렇게 광장에 쏟아져 나온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시작을 하죠. 네가 뒤에서 작업 쳤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불가능해. 내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고 집권당이 150석을 넘었는데 사람들이 누가 작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지. 그렇게 해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 사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 중 가장 낮았습니다. 63%였어요. 그리고 2008년 봄에 국회의원 선거가 46%로 가장 낮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당시 누가 투표를 안 나갔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소위 뭐 민주진보 계열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를 안 나갔겠죠. 근데 이분들이 광우병 협상파동을 보고 빡쳤겠죠. 나갔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투표를 안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투표행위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투표를 했어. 억울하고 원통해도 째가 됐어. 그러면 일단 6개월은 끌어줘요. 왜? 내가 투표를 해서 졌으니까. 근데 내가 투표 안 했어. 근데 째가 됐어. 사단이 나면 바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선거가 무서운 거예요. 사회적 승인이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이 집권한 사람도 나의 정당성에 자신이 없어요. 집권 그 사람을 찍지 않은 사람은 네가 정당하다고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못해도 죽일 놈 되는 거고요. 반대로 당선된 사람 입장에서 50%를 투표를 못 얻고 당선이 되잖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럼 무슨 짓 할까요? 그렇죠. 내가 자신감이 없는 상태로 집권한 상태에 있으면 누가 나 욕하는지 그것만 쳐다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맨날 나 욕하는 놈 찾아낼 거예요. 그리고 억압하고 싶고 입 틀어막고 싶고. 이게 당선된 사람도 불행한 거고요.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유권자들도 엄청 불행해집니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제 민주화를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를 경험했던 나라들에 대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투표율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승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투표율이 60% 밑으로 떨어지면 일단 위험군이 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해서 50% 밑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민주화의 그 독재나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를 했던 나라 중에서 그 민주주의 자체가 엎어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이 세계적 조사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이번에 이제 그래도 참 다행이다 61%라서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글자가 쬐까매갖고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자료는 보시고 제가 말로 풀어드릴게요. 당선자가 시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12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4명. 요것만 보면은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우쭈쭈 할 결과일 것 같은데 시군구청장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19명 당선이 됐고 국힘이 95명이 됐어요. 그래서 한 24명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민주당이 좀 잘한 것 같아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광역의 지역구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521개,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272개예요. 이것도 그 더블 조금 못 치니까 민주당이 잘한 거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는요. 시군구청장은 저 2당 빼고 나면은 조국혁신당 한 당이 두 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광역의 지역구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이 6석을 얻어요. 작은 정당들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진보당이 6석을 얻었다는 게 한 군데서 몰빵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후보를 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저거는. 그러니까 이 조국혁신당의 그 시군구청장 2석 같은 경우 중에 그가 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요. 뒤에 제가 후보 수로 보여드릴게요. 기초의회 지역구 이게 핵심입니다.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376명이 됐거든요. 기초의회에서. 근데 국민의힘이 1105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별 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에서는, 시군구에서는. 그리고 보시면 진보당이 기초의회에서 34석을 얻었어요. 조국혁신당이 18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선인, 제가 이거 당선인 숫자, 그 정원이 있겠죠, 그죠? 그 정원 대비 당선인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 당선 총대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한 55%,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한 40%, 그 다음에 진보당이 1%,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0.5%입니다. 0.5%. 진보당이 40명이 당선이 됐고 조국혁신당이 20명이 됐어요. 왜 제가 기초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인천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초가 뿌리예요. 예. 뿌리가 있어야지 총선을 치릅니다. 뿌리가 없으면 총선을 못 해요. 대통령 선거도 조직 싸움이, 원래 정당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선거하고 총선하고 대선을 하는 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이 시군구의 뿌리 조직을, 그러니까 사실은 당선자보다 더 중요한 게 후보자입니다. 필드를 뛴 후보가 있어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다시 뿌리를 박아야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하면은 바람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람은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조직이 받쳐야지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조직이 안 받치면은 그건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기초에서 두 당은 거의 똔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랬냐? 이게 지난번하고 비교한 거예요. 2022년. 다른 거 다 무시하시고 기초만 보시면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은 망했다. 2022년 망했다 그랬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잘했다 그랬죠. 어쨌든 지난번보다 나아졌다 그랬어요. 기초 보시면 더불어민주당 1218석이고요. 국민의힘 1216석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망했다는 선거에서 둘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2024년 선거에 일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거는 저 기초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한 200석 정도 민주당이 조금 더 했는데 상황은 그닥 좋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2024년에 총선 비례대표 투표고요. 요게 2025년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득표율이고 요게 요번에 지방선거 광역 비례 득표율이에요. 요거 2024년 총선 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지민비조 기억하시죠? 예, 민주당 의미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을 합해야 돼요. 당시에는. 요 두 개 합한 값하고 2025년 대선 값하고 요번에 광역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요번에 그 조국혁신당하고 역시 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때 합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해보시면 아는데요. 저기 더하기 빼기 한 거, 얘 더하기 요번에 그 광역의회 비례대표 더하기 빼기 한 거하고 딱 0.6% 차이 납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란이 났고 국힘이 전향을 안 했잖아요. 잘못했습니다를 안 했어요, 사실은. 이런 조건에서 2024년 정당 지지율 두 개 합한 거하고 요번에 두 개 합한 게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난리를 쳤는데 못 바꿨다는 얘기. 이게 굉장히 뼈아픈 상황이고 근데 뭐 여기서도 새로 출발해야죠, 냉정하게. 어쨌든 이 상황을 버티고 인천 보시면 인천도 제가 똑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그냥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보면은 지난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52.7%였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50.4%니까 0.7%가 줄었죠, 그죠? 네, 줄었습니다. 조국혁신당하고 합하면 3% 정도 늘었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제가 저기
요 앞부분에 부산, 뭐 울산, 경상남도, 대전, 세종, 충남, 저 뒤에 부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지역도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전부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1.5%에서 왔다 갔다 해요. 유권자 지형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내란 나기 전에 국힘 지지했던 분들이 내란이 났는데도 국힘을 지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훌륭하시고 어르신들이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당장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국계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우아한 분들이 모르시는군요. 온라인에서 있는 게 있습니다. 국민 도구 베이비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이 우매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대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바뀐다. 뭐 이런 거. 제가 데이터 쭉 보여드렸는데요. 유일하게 정당 지지율 변한 데가 대구입니다. 늘었어요. 네, 유일하게 변한 데가 대구입니다. 대구는 이번에 아주 선전했습니다. 그게 아마 다음번 총선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후보를 많이 냈고요. 후보들이 득표율을 지난번보다 유의미하게 올렸어요, 대구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난리를 치고 국힘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힘을 또 찍어줄 수 있냐. 저당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찌기라고 하죠. 네, 이찌기는 죽어도 안 변해. 개선이 불가능해. 독립해서 나가 살아. 대구, 경북 해가지고 자치하게 만들어줘. 뭐 이런 언어들을 써요, 온라인에서는. 근데, 유권자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안의 구조의 문제예요. 그 얘기를 제가 두 번째, 구의지선에서 유권자가 어떤 선택의 조건에 놓여 있는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마자 현황이에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건 당선자를 보여드린 거고요. 출마자 현황을 보여드리는데, 시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6 냈고 개혁신당이 7명을 냈는데 진보당도 5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221명, 국민의힘이 187명, 진보당이 15, 조국혁신당이 26, 개혁신당이 22를 냈습니다. 그리고 광역의회 지역구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758명, 국민의힘이 655명을 냈는데 진보당이 81명을 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26,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17 이렇게 냈는데 기초를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1777명, 국민의힘이 1526명을 냈는데 진보당이 151, 조국혁신당이 148,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120을 냈어요. 요거를 토탈 하면은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역구 광역의회, 정원, 그 다음에 지역구 기초의회 정원을 총 했을 때, 토탈 총 정원수 중에 100%를 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힘이 더 냈어요. 근데 보시면, 진보당이 전체 총 정원 중에 12%를 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9.6%를 냅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당이 8%를 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유권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투표장에 가가지고 투표용지 받지 않습니까? 투표용지 이번에 몇 개 받으셨어요, 인천에서? 7개. 받죠? 그 중에서 전국, 대한민국 유권자 중에 90%는 민주당하고 국힘밖에 없는 거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90%는 두 사람밖에 없는 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조국혁신당이고 진보당이고 정의당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자, 그런데 우리 동네의 기초의원이, 우리 동네의 구청장이 꼴보기 싫어.
많겠습니까? 꼴배기 좋아가 많겠습니까? 싫어가 많죠. 꼴배기 싫으면 어떻게 찍겠습니까? 딴 놈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과가 거의 같았죠. 그 방정식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두 개밖에 없어요, 선택지가. 우리 동네 기초의원 뭔 짓 하는지 몰라, 일단. 근데 내가 들은 거는 나쁜 소리만 들은 거죠. 그러면 민주당 찍었던데 국힘 바꾸고, 국힘 찍었던데 민주당 바꾸고, 그럼 둘이 의석은 어떻게 돼요? 체인지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는. 이게 지금 우리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3당 이하의 선택지가 없는 구조가 우리나라 지금 정당 정치의 지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나라가 양당밖에 선택지가 없어서 굉장히 문제다, 또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 보통 사람들이 국회를 생각하죠.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160석 몇 석 있고, 그 다음에 국힘이 108석 있고, 이거를 상상하는데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2028년 총선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2028년 총선에서 역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행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잘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차저차 정부가 인기가 없어요. 자, 그럼 조건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정부가 인기가 없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했다. 해도 사람들은 정부가 미운 게 먼저겠습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이 잘했다가 먼저겠습니까? 정부가 밉다가 먼저죠. 그럴 때 생각하는 유권자가 정부가 미우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두 개 중에 너 빼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면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특별히 무지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요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세계적인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흔히 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자, 이번 선거에서 선택지가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우리는 C가 없죠. 어쨌든 A하고 B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A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B를 제로 베이스에서 따져보고 A가 나으냐 B가 나으냐라고 선택을 한다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의 유권자의 선택은 어떻게 일어난다? 지금 현직자가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찍어주고, 현직자가 마음에 안 들면 도전자를 찍는 거예요. 그 도전자가 빨간색이든지 파란색이든지 보라색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도전자가 2개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현직이 마음에 안 들면 얘는 제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전자 둘 중에서 어느 놈이 낫나, 도전자 셋이 있으면 셋 중에 어느 놈이 낫나,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우리의 실제 여러분 주변의 유권자들 다수의 선택의 구조입니다. 그게 현직이 마음에 들면 도전자를 안 봐요. 그냥 얘를 찍어주는 거고요. 현직이 마음에 안 들면 얘 제끼고 나머지 중에서 찍는 거예요. 근데 현직이 마음에 안 드는데 도전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를 찍는 거예요. 자, 이거를 리얼 스토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8년 총선 2년 남았죠, 그죠? 예, 2년 안 남았네. 예. 어쨌든 2028년 총선인데 정말 생각하기 싫지만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재명 정부가 죽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 당선된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꼴보기 싫겠죠. 그런데 투표장에 들어갔는데 옆에 붙어있는 도전자는 빨간색밖에 없어요. 그럼 빨간색을 찍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겠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구조가. 만약에 전국적으로 한 50% 정도 후보를 낼 수 있는 정당이 있다. 아니면 뭐 10% 방금 여기처럼 10%짜리도 있고 20%짜리도 있고 30%짜리도 있는데 결선 투표제가 있다, 우리가.
그러면 좀 더 많은 작은 정당들이 후보를 낼 수가 있죠. 그죠? 후보를 내고 이들이 2차에서 연합을 할 수 있잖아요. 연합을 하면 어쨌든 유권자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에서는 대안이 두 개로 만들어지더라도 1차에서는 3개나 4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되게 그 위험한 상황이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별 선거 경쟁 구도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도의회는 전국적으로 평균이 2.05대 1이에요. 간신히 2인데 밑으로 보시면 경상북도하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하고 전라북도는 1대예요, 1대. 2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런 상황이고, 시군구를 놓고 보시면 인천이 심각하지요? 예, 시군구 기초에서 인천 1.5대 1이에요. 기초는 지금 다 쪼개기 해가지고 2사람 나오죠, 그죠? 그러면 2사람 나오면 1.5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무투표 당선 선거구가 이번에 시도의회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60개 시군구에서 109명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인천은 그래도 시도의회는 2명이네요. 2명인데 전남, 광주 35명, 전라북도 25명, 경상북도 25명. 여기 다 그분들만 사시는 곳이잖아요. 예. 이거는 2022년입니다. 2022년에 무투표 당선자가 108명이었어요. 60개 시군구에. 이번에 60개 시군구에 109명입니다. 무투표 당선자가 안 줄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는 국힘이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고 했고, 이번에는 어쨌든 민주당이 이겼다고 했는데, 이러거나 말거나 무투표 당선자 숫자는 108명에서 109명으로 늘었어요. 기초 보여드릴게요. 시도의원 무투표 늘어난 데가 지금 심각한 게 사실 그렇습니다. 대구가 19개가 줄었어요. 제가 아까 대구 이번에 선방했다 그랬죠. 무투표 당선자가 19명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후보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후보가 없었다는 얘기고요. 여기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서울, 인천 늘었고요. 경기도가 기초의회 무투표 당선자가 10명이 늘었어요. 서울, 인천, 경기가 그냥 무투표 당선자가 쭉쭉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하죠? 이번 기초의회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동네에서 유권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의 다양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지난